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중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시는 그 무서운 조직 체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문하던 그곳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특별 배급을 받았으며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제 가족은 북한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특권층이었죠. 그런 제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을까요? 2014년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보위부 지하 3층 신문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죄목은 단 하나, 중국에서 넘어온 한국 드라마 USB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공포와 절망, 그리고 왜 제가 죄인인가요? 라고 묻는 듯한 그 눈빛을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호한다고 믿었던 이 체제가 사실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 후로 저는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 가족과 함께 탈북한다는 건 북한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발각되면 3대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이들만큼은 이 지옥 같은 땅에서 꺼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45년 중 가장 치열했던 시간들입니다. 특권층의 살부터 탈북 과정, 그리고 자유를 찾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 하루는 오전 6시 평양 중구역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의 17층, 150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에는 중국산 냉장고와 일본산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의사였고, 큰딸은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에 다녔으며, 막내 아들은 평양 제1중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정이었죠. 매일 아침 7시 전용 차량이 저를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남한에서는 흔한 차였겠지만 평양에서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교통정리 병사들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보위부 청사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은 두 개였습니다. 넓은 대로변의 웅장한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 그리고 그 뒤편 골목에 숨어있는 다른 평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평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이었으니까요. 제 업무는 주로 반체제 인사 색출과 간부들에 대한 감시였습니다. 매일 수십 건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누가 한국 영화를 봤다. 누가 장마당에서 불온한 말을 했다. 누가 김정은 동지를 모독했다. 그중 심각한 거는 제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서 배운 영어 단어를 자랑했고 아들은 학교 축구 시합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제 가족이 누리는 특권이 사실은 다른 수백만 명의 배고픔과 공포의 대가라는 것을요. 밤이 되면 저는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낮에 신문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저 배가 고파서 혹은 호기심에 금지된 것을 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체제의 수호자였지만 동시에 체제의 민낯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리감이 저를 매일 조금씩 죽이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3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장성택 숙청 관련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북한 2인자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했고 보위부는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를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당 간부였는데
30년을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장성택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상급 지시에 따라 회의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이미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그는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자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단지 한 사람과 같은 회의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무렵 제 딸아이가 대학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장성택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문에서는 위대한 혁명가라고 했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체제가 필요하면 누구든 반역자가 될 수 있다고.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숙청 대상이 된다면? 저는 보위부 중장이었지만 그 사실이 저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을수록 더 쉽게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4년 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굶어서 쓰러진 아이가 실려왔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10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아이 몸무게가 15kg밖에 안 됐어요. 10살인데요. 우리 아들이 5살 때 체중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식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우리 아이들과 굶주림에 죽어가는 함경도의 아이들. 그 차이는 단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체제는 이 불평등을 성분과 계급으로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떤 곳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체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것은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보위부 중장의 탈북은 단순한 개인의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였고 발각되는 순간 3대가 멸문당할 중죄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9월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는 껐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쳤습니다. 보위부 중장이 도청을 걱정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지만 저는 제가 설치했던 그 많은 도청 장치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북한을 떠나야 합니다. 아내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을? 저는 2시간 동안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만난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유 없이 처형당하는 간부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요.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대학에서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친구가 외국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따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게 보내야 해요. 그날부터 저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보위부 중장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탈출 경로를 연구하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해 국경 경비 배치도를 입수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지역 중 상대적으로 경비가 약한 구간을 찾아냈습니다. 두만강 상류 지역, 양강도 해산시 인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강이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이었죠. 중국 쪽 브로커와의 접촉은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부하 중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중국 조선족 브로커와 연결되었습니다. 1인당 5,000달러, 총 2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이부 중장으로서 저는 충분한 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물로 받은 것도 있었고 특별 수당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조금씩 금으로 바꿔서 숨겨뒀습니다. 탈출일은 2015년 12월 20일로 정했습니다. 가장 추운 시기라 강이 완전히 얼고 동지 연휴 기간이라 경비가 다소 느슨해지는 때였습니다. 저는 부서 내 인사이동을 이용해 신뢰할 수 없는 부하들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켰고 탈북 당일 제가 평양을 비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양강도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물론 저를 도운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을요. 2015년 12월 19일 저는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양강도 보이부 지부 실사를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전용 차량과 경호원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다른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아내는 친정 병문안을 핑계로, 아이들은 겨울방학 친척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각각 해산으로 향했습니다. 12월 20일 오전, 저는 해산시 보이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척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경호원들에게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숙소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해산 외곽의 빈 창고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딸아이는 떨고 있었으며 아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오후 5시 브로커의 안내로 우리는 두만강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차량은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우리는 걸어서 산길을 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였습니다. 아이들은 몇 번이나 넘어졌고 아내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부재가 발각되면 즉시 추격이 시작될 테니까요. 밤 9시 우리는 두만강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은 검은 띠처럼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어서 표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 너머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얼음이 얇은 곳도 있고 국경 경비대 순찰이 15분마다 지나갑니다. 제가 신호하면 바로 뛰어야 합니다. 저는 제 보이부 신분증을 꺼내 찢었습니다. 25년간 제 정체성이었던 그 빨간 수첩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김성진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가장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얼음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뛰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비명을 참으려고 입을 막았고 아들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라. 움직이면 쏜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뛰어. 절대 멈추지 마.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 귀 옆으로 총알이 지나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아내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업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때때로 중국 영토까지 넘어와 탈북자를 잡아갔으니까요.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빨리 차로. 여기서 5km는 더 가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승합차에 올라탔고 차는 눈길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두만강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여정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농가, 우리는
그곳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방 하나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 가족에게는 충격적인 환경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딸아이도 울고 아들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긴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북한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보위부 중장이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탈북자와 달리 저는 북한 체제의 핵심 인사였습니다. 북한은 저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중국도 외교 문제 때문에 저를 송환하려 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옮겨야 합니다. 이 집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밤 숙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때로는 농가의 헛간에서, 때로는 폐가에서, 때로는 조선족 동포의 집 지하실에서 잤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우리가 머물던 집 근처에 중국 공안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주인 할머니가 황급히 우리를 장롱 뒤 비밀 공간에 숨겼습니다. 4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공안들이 집을 수색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아들이 기침을 하려는 걸 제가 입을 막았습니다. 딸아이는 공포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탈북자 본 적 없소? 없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공안들은 10분 정도 더 뒤지다가 떠났습니다. 우리는 1시간을 더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그날 밤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공안들이 이 동네를 완전히 뒤지고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브로커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베이징까지 어떻게 가죠? 기차역마다 검문이 있을 텐데요. 화물 트럭에 숨어가야 합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2016년 1월 초, 우리는 석탄을 실은 화물 트럭의 빈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석탄 가루가 온몸을 뒤덮었고 매연 냄새가 숨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구역질을 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고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트럭이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석탄 가루로 시커멓게 변했고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졌으며 악취가 났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베이징 외곽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후면 한국 대사관 쪽 사람이 당신들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그 좁은 방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북한 요원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2016년 1월 5일 새벽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입니다. 암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국정원과 연결된 브로커였습니다. 빨리 준비하세요.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정보기관이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루트를 택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중장으로 수없이 위조 서류를 단속했던 제가 이제는 위조 여권을 들고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여행이십니까? 공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휴가차 방콕에 갑니다. 공안이 다시 한번 여권을 들여다보고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베이징 공항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10분쯤 지났을 때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현재 중국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국을 벗어난 것입니다. 방콕에 도착한 우리는 미리 준비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외교관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은 3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보위부 중장 시절의 모든 것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조직 구조, 주요 인물들, 숙청 과정, 내부 작동 방식까지요. 대한민국 정보기관에게 제 증언은 매우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중장님, 아니 김성진 씨. 한국 정부는 당신의 증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방콕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위조 여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급한 정식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6시간의 비행, 제 인생에서 가장 긴 6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내 모니터에 비행 경로가 표시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한반도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안을 지나고 황해를 건너고 마침내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을 잡았고 아들이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으며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를 맞이한 건 통일부 직원들과 정착 지원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게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꼭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중장으로서 누구 앞에서도 약함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솔직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현재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탈북민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그들이 이 낯선 자유의 땅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들은 저를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온 사람이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지난 4년간의 삶이 제게 가르쳐 준 건 이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권력자였지만 불행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떠나온 그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북한의 현실을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 만세!